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의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의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벤져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벤져스 진행자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하네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분이 완전 굳으셨어요. 정자세로 이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김종우 변호사님이 안 계셨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완전체로 오셨으니까 각자 소개하시고 어김없이 나이 순으로 그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박준호. 네. 생방송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는 중요한 개인적인 업무가 좀 있어서 부득이 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배로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2배 진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두 분 변호사님이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날씨도 추워가지고 네. 거의 입 돌아갈 뻔했죠. 채워주시느라 분량을 전화로 인터뷰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죠. 예, 근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카톡도 안 보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너무 큰일이 있으셔서 그러셨나 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방송이라서 이제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오늘 저희 주제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사적으로 그냥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올리셔도 되거든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다랑어님도 계시고 조관우님도 계시고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달랑 2분 계시고. 네, 아니에요. 2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몇 분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꽤 계십니다. 긴장하고 계세요.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 네.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할 사건이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방송 중에 이태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오늘 다시 공판이 있었어서 그거 짚고 넘어가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2가지 쟁점 가지고 할 건데 첫 번째는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공판 사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인가 방송 저희가 이태원 살인 사건 한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검찰이 그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던 2사람, 그러니까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2명을 수사하던 과정에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이게 18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아더 존 패터슨을 송환해 와서 이제 드디어 법정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11월 4일에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공판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검찰이 그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이제 말을 해요. 공소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이 공소 사실이 어떤 내용을 말을 했냐면요,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에게 칼을 건네면서 그 피해자 조종필 씨를 찌를 수 있겠냐며 부추겨 아더 패터슨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실 이런 내용으로 공소 사실이 되어 있었고, 공소장에서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고, 이 아더 패터슨에 대해서만 이제 재판을 하겠다라는 식의 검찰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드워드 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 이제 자기는 부추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즉답을 피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패턴스 측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히 이따 나눠보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자면, 우선은 무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 일사부재리.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패터슨이 이미 그때 다른 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나는 처벌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살인죄라는 게 공소시효가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15년이에요. 지금은 특정 사건의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15년인데 좀 15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법부의 위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에드워드는 풀어준 상태니까 만약에 패터슨까지 풀어주게 되면 이제 국민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소시효가 만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면소는 나중에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일사부재리나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좀 사실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지난주 방송을 할 때는 이 칼이 패터슨 소유의 칼로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터슨이 칼을 감춘 행위, 그것이 이제 뭐 살인의 하나의 증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재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검찰도 부담이 엄청나요. 이 사건은 제가 아마 그 사법부보다 재판부보다 검찰의 부담이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말단 검사겠죠. 그 당시에는 현재 부장판사가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검사까지 참여를 해서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증인신문에 에드워드를 불러놓고 최초 증인신문 내용이 바로 그거였대요. 그 범죄 현장에 에드워드 당신과 아더 패터슨 둘이 있던 것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딱 시작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각인을 재판부에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감은 엄청난 것 같고, 재판부도 검찰의 이번 재판에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가 주장을 아마 배척하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에드워드 리가 부추겨서 아더 패터슨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공소가 되어 있다는 공소장에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아하네요. 왜냐하면 부추겨서 살해를 하게 되었다면 사실은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교사를 했든지 아니면 방조범이라는 얘기인데, 에드워드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목격자로 추정된다는 얘기나, 그리고 이제 살인의
범죄를 그러니까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런 대법원 판결하고도 좀 상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소 사실은 증거에 기한 사실을 적는 곳인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취지가 에드워드 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공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패터슨의 변호인이나 또 에드워드 리의 그 명예에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부분인 것 지금 패터슨의 변호인이 보니까 이제 증거도 너무 오래됐고 이러니까 주로 정황적인 거나 주관적 해석을 많이 해서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은 사실 패터슨 변호인이 꼬투리 잡기에 굉장히 좋은 사안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에서 진짜 이번엔 다 까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게 증거 없이 이런 어떤 에드워드 리가 부추겼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패터슨을 미국에 송환해 오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따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의 결과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드워드 리가 부추겼고 패터슨이 살해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인데 아마 그런 조사 결과를 증거 자료에 첨부하면서 뭐 그런 식의 공소 사실까지 어차피 나중에 변호인 측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면 먼저 까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말해보고 싶었던 게 거짓말 탐지기 얘기거든요.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 처음 공부할 때도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굉장히 막 6가지, 7가지 되는 엄격한 요건을 들이대면서 이거 충족하면 그럼 그나마 정황 증거로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에드워드하고 패터슨 2명 중에 에드워드를 처음에 그 살인범으로 네. 찍었던 게 거짓말 탐지기 그 결과로 찍었던 하더라고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 에드워드 리가 이번에 이제 말을 했던 게 패터슨은 계속 통역이 붙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때도 통역이 있었는데 자기는 계속 통역을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그것을 묵살을 했었고 잠도 재우지 않고 검사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를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대로 된 변호권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고 수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으로 그걸 봤는데 왜 누구한테는 통역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패터슨한테는 거짓말 탐지기할 때 통역 붙여줘가지고 뭔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에드워드 리는 전혀 통역 없이 자기가 바로 질문의 내용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그게 했거든요. 이제 검찰에서는 패터슨의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에드워드 리는 성이 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네, 그렇게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은 패터슨이 오히려 한국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터슨은 이미 통역관이 붙은 상황에서 한국말로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영어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있었다라고 이제 뭐 이후에 많은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피고인이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 반응 같은 거를. 그러면 사실 통역이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그 신체 반응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에드워드 리가 뭐 마약을 복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을 때 그 마약으로 인해서 흥분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을 신체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간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 그 거짓말 탐지기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많이 의존을 해서 기소를 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요,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 그날 뭐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검거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시간이 네. 다 지나고 지나고 나서. 나서 합니다. 왜냐하면 잘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모를 때 어디 뭐
점을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거야 그렇죠. 거짓말 네. 탐지기라는 과학적인 그 네. 기계를 보통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그 심리학과의 그 교수가 쓴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일단은 뭐 증거 능력 성립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심리 상태에 그 변동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이 생리적인 반응으로 와야 되고, 그 생리적인 반응이 그걸 검토해 보았을 때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인과관계가 다 맞다는 어떤 과학적인 그 입증이 있어야 일단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세 가지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코나 뭐 마약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는 무조건 거짓말 반응이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의심을 갖고 있고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이 들게 되면 그런 질문 상황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런 침착한 반응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모르게 맥박이 빨라지고 흥분을 하게 되고 뭐 손에 땀이 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보면 또 일선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수사를 하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선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농약 사이다 사건이 상주에서도 그것도 이 거짓말 탐지기의 할머니가 이제 거짓 반응이 나온 게 또 기소의 또 결정적인 또 이유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일선에서는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심증을 굳히는데 굉장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이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 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그런 증거 능력이 없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러네요. 그냥 그거를 참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네. 증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부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의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터슨 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어떻게 보면 보강 증거로 제출이 된 거지,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 탐지기 하나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번에 첫 번째 공판에서도 그 패턴스 측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 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패터스는 진실이 나왔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거짓 반응이 많이 나왔다. 이거를 이제 주장했다고 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사실 뭐 진혜 씨 말씀대로 이거를 증거로서는 쓸 수는 없어요. 증거 능력이라는 말이 사실 저희들끼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증거 능력이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판사의 심증이 흔들리는 겁니다. 판사의 심증이 흔들리면 사실 증거는 뭐 사실 조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변호인이 머리를 잘 굴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되게 웃긴 게 참여재판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패터슨 제가 볼 측에서. 때는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 정서가 저부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패터슨 쪽으로 심증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참여재판이라는 게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혹붙일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여재판 신청하겠냐 했을 때 변호인이 안 한다 이렇게 부정은 못하죠.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우니까 고려는 해보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여재판 신청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유죄 심증을 갖고 지금 여론 재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국민들을 앞에 세워서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유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참여재판을 해서 좀 더 그 진상을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패터슨 변호인도 마음적으로는 완벽하게 패터슨의 무죄를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림없이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니까 이해가 가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범인인데 아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범인 두 사람 다 범인일 수도 있죠. 우리가 공범이니까. 그 기소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검사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두 사람 다 기소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한 사람만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둘 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 공백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의 판단이 옳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번에 사실은 그 이제 범죄 현장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제 설계도면에 기초해서 현장 이제 검증을 그 한다는 현장을 거죠?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이슨이라는 애가 그 상당히 유력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하고 이 친구들이 앉아 있었던 배치를 보면 그 에드워드는 화장실에 등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패터슨은 지금 그 김종호 변호사님 위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필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를 패터슨은 볼 수 있었고, 저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 패터슨이 조중필 씨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죽였다는 게 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설명이고 제이슨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인으로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그 제이슨하고 그 현장 검증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 진술 증거가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술 증거. 에드워드 리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느냐가 검찰의 관건인데, 결국에는 변호인의 그 신빙성, 그러니까 패터슨의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고 첫 공판에서도 굉장히 주장을 했대요. 뭐,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는 그 화장실의 구조상, 에드워드가 손을 씻고 거울을 통해서 그 패터슨이 살해한 장면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구조상 거울을 통해서는 살해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구도라는 것이죠. 거울 옆에 뭐 소변기가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 같고, 또 검찰이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도 제시를 했대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은 그 진술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한 내용을 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재판 증거로 제출을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은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팩트만 이야기를 했대요. 진술을 할 때. 그런데 패터슨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목격을 진술했다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의 진술입니다. 에드워드 리가 화장실 칸문을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칼을 들어 찔렀다. 이게 이제 자기가 아니라 목격한 건데 확인을 했다라는 주관적인 의견을 넣었다는 것이 사실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이런 주관적 의견을 주어를 바꿔서 그렇죠. 그냥. 주어를 바꿨다. 뭐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과학적인 진술 뭐 해석 기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과학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 뭐 1997년이나 그 당시 대법원에도 그런 진술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게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해석자의 판단이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유력한 증거로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게 사실 거의 20년이 지나서 증거도 없고 뭐 증인들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확보된 증언에 대해서 해석에 의지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진술 증거라도 만약에 그 20년 전에 한 진술을 그대로 조서에 기재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한 게 있다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술의 과학적인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주관을 개입해서 하는 진술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분석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패터슨이 주어만 바꿔가지고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8년 전, 20년 전에 우리 검찰 조서에 그 기재, 어떤 그 관행이랄까,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술의 요지를 적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지를 않아요. 검사가,
저기 피의자가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줄거리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아. 보통 나중에 사인하라고 이제 조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요라고 하면 검사는 아니 당신이 해주는 말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말을 요약해서 진술의 요지를 적는 거다. 그거 왜곡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위험성을 느꼈던 게 검찰 시고할 때 물론 이제 모든 그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어떤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이런 사람이 범인이야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이 거기에 부합하는데 일부 수사 증거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경을 불러요.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다시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단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름대로 깔끔하게 조서를 정리한다고 하면 원래 진술 취지와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에 맞게 그 진술도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게 좀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예전에 그랬다는 지금도 얘기예요? 검사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수사를 실제 해보면 이게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네.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기가 어려워요. 검사로서는 어떤 사안을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 그러니까 아마 사건이 이럴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그런 형식의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의 형식에 대해서 그 피의자가 말하는 것들이 맞아 들어오면 그 프레임, 가설이 이제 진짜가 돼서 기소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또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요. 또 짜고요? 그래서 새로 짜서 또 물어보고 그것도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겨우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만 한 게 맞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이미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그게 증거가 돼버리는 아주 중요한 조서인데 조금 그 안이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그럼 그게 전부고 예를 들어 뭐 녹취를 딴다거나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하나요? 녹취를 동의를 얻어서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 녹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있으면 그 진술 조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중에 변호인으로서 밝힐 수가 있는데 모든 그 피의자 조서를 영상 녹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지를 적는 것보다는 전체를 그대로 적게 하거나 아니면 요지를 적는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든지 녹취를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요즘에 민사 재판에서는 증인의 그 증언을 전부 녹취를 해요. 옛날에 증인 신문 조서도 그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처럼 되게 요지만 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속기사분들이 일일이 이런 것도 다 적어가면서 쭉 풀어서 녹취를 해요. 녹취록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페이지 수가 갑자기 예전에 30페이지였던 게 지금 50페이지, 60페이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읽어보면 되게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증인의 태도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서도 사실 좀 그렇게 보강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처럼 이제 진술 증거가 좀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뭐 이번 이태원 패터슨 관련 이태원 살인 사건은 증거 조사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그죠? 증인신문까지 했으니까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과거 진술 조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뭐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진술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게 보니까 검찰에서 새로 증인 신청을 한 게 부검 전문의, 부검이 하고 그다음에 혈흔 분석 전문의를 부를 거고, 그다음에 뭐 제이슨이든지 하여튼 그 뭐 증인들을 좀 부르고 현장 검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검찰이 이제 그 기소 당시에 유력한 증거라고 봤던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짓말 탐지기하고 이 부검 의의 이제 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조중필 씨보다 훨씬 큰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 그래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뭐 에드워드 리 진술이나 이렇게 상황을 보면 내가 한 대 여기를 맞으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사람도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검의의 의견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다시 말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형방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검의를 부르기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에드워드하고 패터슨한테 이제 입었던 옷의 혈흔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에드워드는 뭐 신발하고 옷에 소량만 묻어 있었다. 그리고 패터슨은 다 뒤집었었다. 네. 그러니까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건데 패터슨 변호인이 말하는 거는 옷을 수거하는 게 패터슨은 이틀 후에 수거를 해서 뭐 그대로 냈고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5일 뒤에 그거를 수거를 했으니까 세탁을 해도 몇 번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혈흔이 안 남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CSI 같은 거를 보면 그 혈흔이 빨아도 안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혈흔에 대한 분쟁이 있으니까 분석 전문가까지 불러서 아마 좀 더 따져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법의학. 저희 연수원 때도 그런 분야를 조금 공부는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고 또 들어보니까 의학계에서도 이 법의학 분야는 약간 마이너한 저 분야래요. 우리 CSI 보면은 굉장히 과학수사대로 굉장히 의학계에서도 중요한 분야처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메이저는 이제 내과, 뭐 정형외과 이런 쪽에 의사들이 많이 가고 마이너 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데 이 법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당시 에드워드 리를 기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부검의도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은 바꿀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할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분의 이분의 의견 때문에 사실은 에드워드 리가 기소된 면이 좀 있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6번을 목을 찔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는 건데 사람이 목 한 번 칼로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본인의 법의학적 소견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증언할 가능성도 있고 또 검사가 자기의 소견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문을 할 때 사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만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부검의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질문에만 대답을 하다 보니까 기소 의견에 맞게끔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상흔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는 분명히 질문했었거든요. 했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키가 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작을 사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부검의 의견에서 당연히 키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뒤에 붙여서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재판을 한번 하면서 검찰에서 좀 의뢰인,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대답하기 좀 힘든 부분에 대한 막 질문을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당사자는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참다 못해서 재판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딱 엄청 혼났어요. 왜냐면은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그때 했던 질문 때문에 부검의가 그런 식으로 아마 진술했을 것 같고 아마 이번 프레임에 맞춰서 또 검사가 질문하면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패터슨이 유죄다라는 저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위주로 해서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기사를 보니까 검사가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패터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범행 전력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패터슨이 여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금이 가는 상처를 입힌 일로 미국 헌병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또 그랬더니 리가 패터슨이 연필로 어떤 여자의 눈을 찌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남자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패터슨이 어쨌든 범행 전력도 캐릭터도 제가 나쁜 놈이다라는 그렇게 거를
지금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에드워드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터슨은 뭔가 범행가 전력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에드워드리는 그런 게 반대로 그 패터슨 변호인은 리한테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리 아버지가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학창 시절에 폭력과 마약으로 뭐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리가 가족에 대한 질문 답변하지 않겠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재판부가 그거 뭐 사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까지 제지를 했다고 해요. 그 질문은 오죽했으면은 제가 들어도 바보 같은데. 아니 그런 그 캐릭터에 관한 입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을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 정황 증거 중에 캐릭터 증언, 그 사람이 평소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증언일 수 있어요.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패터슨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정에 호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쪽은 집안도 좋고 뭐 위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저쪽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 우리 패터슨은 얘는 진짜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제대로 뭔가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니까 저희도 패터슨이 범인이지 않을까라고 강한 이미 확신을 이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러면 에드워드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처벌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래, 뭐 그 저희도 중에 공감하잖아요. 살인범을 마음속에 진짜 이걸 찌른 사람만이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런 행동을 미리 공모하고 들어갔다면 두 사람 다. 근데 지금 사실 범인인 거죠. 공모를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잡아야 그리고 공범으로. 공소장이라는 게 명확한 사실을 안 쓰면 공소장이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죠. 찍었는지를 적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범이었어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에드워드 리가 부추겨서 패터슨이 실제로 살인을 했다. 뭐 이게 지금 정황 증거라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도 에드워드하고 패터슨이 서로 죽였다. 그렇죠. 서로 공모하지 죽였다고 않고 하는 서로 상황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공범으로 기소를 못한 상황이고, 저번에도 뭐 착한 사마리안법 얘기를 했지만 내 앞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신고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에드워드 리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자수를 한 형식으로 수사기에 먼저 출두를 했던 것이고, 패터슨은 미군 범죄 수사대에 인지하면서 이제 패터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정황들을 볼 때는 또 이제 에드워드 리는 좀 오히려 죄가 없다고 생각을 더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해달라고 한 게 에드워드 리잖아요. 나 거짓말 탐지기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한 게 에드워드 리인데 결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도 지금 와서는 약간 에드워드 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한 건 뭐 여담인데 이게 오후 2시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에드워드가 통역을 요구를 했대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역을 요구했군요. 그러니까 패터슨, 에드워드 한 말을 다 이게 영어로 이제 뭐 전하고 이러니까 아마 시간이 8시간 됐을 텐데, 에드워드도 이제 그때 자기가 뭐 통역을 안 받아서 그 불리하게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뭐 그런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오랫동안 연속성을 갖고 다뤄온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그걸 쭉 해왔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좀 다 봤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에드워드 리는 좀 약간 어리숙한 스타일? 뭐, 그리고 연기를 했다면은 진짜 엄청난 범죄자인 거고, 제가 느낄 땐 그랬어요. 진술하는 얘기를 들으면. 패터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착하고, 좀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가 그렇게까지 통역을 요구할 수밖에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김정은 변호사님이 패터슨이 그 거짓말 탐지기 그냥 쉽게 넘어간 거 보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의심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계신 거 아닌가 지금 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는데 저희가 근데 오늘 해야 되는 쟁점이 두 가지라서 이쯤에서 이제 아직 한참 많이 그러니까요. 남으셨나요? 많이 아니요, 이제 할 말 남았는데. 다 했는데 저는. 구태의연한 개그를 하자면 이게 생방송의 묘미. 그래서 그 면소가 네. 뭔지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면소요? 면소라는 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판의 쟁점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은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거 아니냐. 옛날에 그 흉기 뭐 소지나 뭐 이런 걸로 이미 처벌받은 게 있는데 패터슨도 그때 처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처벌받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사실관계를 이번에 또 재개해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했대요, 변호인들 측에서. 만약에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서 말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이 그때 당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건 살인이 아니라 흉기 소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1997년이었죠. 예. 그리고 다시 2011년도에 그렇죠. 2011년이니까 사실 공소시효 안 이미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15년인데 그때 당시 뭐 14년 네, 정도니까 14년째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뭐 면소 사유는 되지가 그래도 않는 뭐 거죠. 특히는 재판부가 그래도 실체적인 내가 판단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판결을 할 때 이 면소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직 여지를 아예 없이 둔 건 아닌데 적어도 공판 준비 기일이 두 차례나 있었던 걸로 봐서는 재판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으로 그럼 공판이 몇 번이 남아있고 언제 그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우선은 2차 공판이 이제 11일로 잡혀 있어요. 이번 달 11일로 잡혀 있고, 다음에는 이제 현장 검증도 하고, 뭐 혈흔 분석가하고 범죄 전문가들 불러놔서 뭐 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더 공판이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질질 오랫동안 끌 사건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한 번 공판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 더 필요하다면 공판은 계속 여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추가적인 어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또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증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 계속 공판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두어 번 정도 공판이 더 열리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늦어도 내년 봄쯤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싶습니다. 법원 인사 이동이 2월 달인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마 2월 전에 뭐 현장 검증이고 다 증인 신문이고 다 마치고 판결문 쓰고 아마도, 가시지 예, 않을까. 이 재판부는 쉽게 재판부를 못 받고요.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실체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뭔가 공판이 길어지거나 하면 다음에 또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심, 3심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근데 뭐 할 텐데. 네. 거의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아, 예, 그 무조건 대법원까지. 어머님이랑 아버님 막 너무 서럽게 오시던데 칼이 있으면 저 사람들 찌르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자 부모님의 말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로 안 죽였다고 하고 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마음에 그랬던 게, 양심이 있다면 내가 죽였다고 해야지 왜 지금도 저러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보면 그 존 그리샴 소설 중에 타임 투 킬이라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그 소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심 재판을 통해서 둘 다 무죄로 판단이 돼서 나와 버린 아마 강간 피해를 입은 아이의 뭐 아버지가 사적인 복수를 해서 다시 또 기소가 되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사법제도가 어떤 완비되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주지 못하면 아까 그 조정필 씨 아버님처럼 칼로 이렇게 찌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지 의미가 않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꼭 잡아주셨으면. 그러니까 네. 진실을 가려야죠. 네, 정확하게. 진실을 꼭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는 네.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짤막하게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까 봐요. 네. 그 야구계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저희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설명 누가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뭐 여성 네. 노동 문제라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게 실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를 쭉 사실관계를 보는데 보다가 짜증이 막 확 밀려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지저분한 남의 사생활, 성생활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KT 위즈인가요? 네. 그 소속 선수인 장성우 선수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헤어졌는데 그 이제 여자친구가 장성우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그 인성적으로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SNS에 올렸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장성우 씨가 여자친구한테 카톡 보낸 내용들이 있는데 박기량 씨에 대한 그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기량 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장성우 씨까지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이죠. 맞습니다. 이게 저는 참, 딴 것보다 사실 이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야구 선수와 그 여자친구 간의 사랑 싸움 또는 뭐 헤어진 이후에 서로 안갚음의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야구 선수보다도 여자친구분이 좀 더 악의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그 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저질스럽고 굉장히 천박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박기량 씨에 대한 언급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장성호 씨가 진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박기량이란 유명인을 그 카톡 내용 속에 넣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 죄가 없는 박기량 씨에게 불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오히려 장성호 씨 자체가 나쁘지만,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같은 여성을 배려하지 않은 여자친구분, 좀 훨씬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지금 제가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도 그 전에 2011년에 송지선 아나운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송지선 씨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많았었고, 이 사건 초기에도 오히려 여자친구를 막 욕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둘 다 똑같다, 쌍방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여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뭐 도덕적인 자질이라든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거, 이거 당연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를 해서도 그럼 자기가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것만 공개를 하셨어야지.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여자친구분한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로벤저스를 봤으면 그러니까 이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지. 박기량 씨 이름을 지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봉변은 면했을 텐데. 사실 근데 이 박기량 씨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속팀 야구 선수들까지 거론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거기서 너무 실명을 얘기하시면서 네. 아까 링크 보내주신 거 다 보셨잖아요. 링크가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실명이랑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역시 대가세요. 검색에만. 아니, 구글신이라고 보세요, 구글신. 아니 저도 구글에 검색했는데 저는 막 이렇게 구글에 가볍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빕 처리처럼 이렇게 된 걸로 봤지. 그렇게 구글에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심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죠. 백날 평소에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야동 얘기할 때 제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음란물만 나오면 뭐 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 야구 선수는 뭐 출장 정지, 내년도 야구. 50경기라고. 그다음에 벌금, 뭐 사회봉사, 뭐 이런 식으로 KT 구단이나 KBO 구단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좀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자면
유포를 한 그 여자친구는 처벌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야구 선수는 과연 처벌이 될까? 아, 저도 그거 궁금해요. 그게 야구 선수는 사적으로 계속 그 여자친구랑 오고 가는 어떤 본인의 저속한 어떤 취향을 계속 여자친구가 나누고 있었던 관계인데 그걸 헤어진 것을 기화로 해서 빵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박기량 씨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 여자친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연예인 뒷담화 한다는 게. 그럼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기사 봤을 때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게 뭐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연. 정성우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 사건이면 사실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친구가 얘기를 안 하겠지 하고 한 것보다도 전파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전파 얘기를 한 가능성이라는 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야구 선수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야구 선수로서의 처벌은 받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야구 선수가 그 여자친구를 상대로 그런 얘기를 발설함으로써 자신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저속한 얘기를 여자친구와 나누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그런 생각도 좀 때는 들어요. 여기서 그나마 정성우 씨가 이미지 회복하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면 여자친구든 박기량 씨든 다 정중하게 했어요. 사과를 하고 해야지 이게 후속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러면 근데 자기- 박기량 씨가 고소하지 않았나요? 명예훼손. 그건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네. 장성우 씨가 네. 그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소해서는 해서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사한 사건이 장시환 씨라고 또 KT에 있는 네, 선수인데 네. 그 선수 여자친구하고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뭐 강제 낙태를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장시환 씨가 그 여자친구한테 뭐 사과하고 인간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이런 게 안 터졌겠죠. 근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뭐 손배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선인 것 같거든요.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네. 박기량 씨는 그 소속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니에요. 야구계 여성 노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소속사에 그 소속된 사람이 구단과 계약을 맺고 네. 거기 가서 일종의 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기량 씨가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의 상사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럴 때는 어떤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아까는 명예훼손의 문제로 네. 고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박기량 씨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박기량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박기량 씨가 나중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성희롱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퍼뜨린 사람들. 그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내부의 징계 사유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게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한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한 성희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이. 근데 네.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은 당연한 거지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는 행위, 이렇게 아예 명시해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성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게 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고소를 하거나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제3자를 통해서 예. 그런 언동이 있었다는 걸 들어도 이게 지금 성희롱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넓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게 야구계 여성 노동 문제를 얘기해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구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해서 가지고 가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상품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분이 박기량 씨가 치어리다가 아니었을 경우,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대상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그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 스포츠 방송에 있던 아나운서가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좀 동감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일하는 여성 리포터나 이런 치어 리더들이 성상품화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착취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포츠라는 거 자체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는데, 그 스포츠 아나운서나 그 근처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게 마치 자기한테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휘둘린다. 그러니까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스포츠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치마 길이를 신경 써서 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회성 단편적인 사건도 아니고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스포츠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방송국은 그걸 이용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영합해서 뭐 아나운서나 치어리더도 스스로 성상품화를 해서 인기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비극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종의 야구계에 지금 한정돼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회가 좀 이렇다고 봐요. 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서 남녀가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거기서 또 이런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사실 이 야구계가 지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된 데는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 HR이라는 말 있잖아요. HR. 모르겠는데요. 휴먼 리소스. 영어 안 쓰기로 하지 않나요? 그거 지금 우리가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지금. 저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상품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 사람을 리소스,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짤막하게 줄여주세요. 생겨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그냥 퍼스널 인사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경영학에서 사람을 대상화해서 뭔가 뽑아내야 되고 착취해야 되는 그런 대상화되는 그런 전체 흐름에 야구계 여성들도 놓여 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여성뿐만 저는- 아니라 남성도 그런 뭐 리소스로 지금 취급되는 경향이 다분하다.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게 제 그냥 볼 수 의견을 있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박기량 씨가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비단 자기 일이 아니다, 그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상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뭔가 대변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되게 빨리 마무리를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진행이 한 10분 정도는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짤막하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네. 섭섭한 얘기. 네, 그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제가 로벤져스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변호사님들하고 좀 시청자 입장에서 앉아가지고 진행도 잘 못하는데 와서 이렇게 같이.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요. 마지막이라고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대화를 정말 나눴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다른 분위기의 로벤져스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아쉬워요. 저희가 마음은 네. 안 그런데 네. 리액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리액션이 없는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정말 막 분위기 띄우려고 되게 노력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네. 방송을 좀 네. 되게 편하게 좋게 했는데 아까 그 말 듣고 되게 섭섭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더 네. 좋게 만나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밌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해가지고 제가 누가 물어봤는데 그거를 막 줄줄 막 풀어서 얘기해줬거든요. 얘기해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네. 변호사 3명한테 과외를 받으시면 돈도 안 내고 과외받아서 진짜 기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생방송인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글 읽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실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바보같이 화면이 꺼졌어요. 근데 지금 협찬받은 거라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저는 뭐 아까 네. 박기량 씨 사건 좀 얘기하다가 좀 네. 끊겼는데 전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면 박기량 씨 힘내시고요. 예, 불똥이 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형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그 야구 선수의 과실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아마 청구가 들어가면 아마 대응하기가 공인으로서 쉽지 않으니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김 변호사님한테 꼭 수임하시도록. 네, 제가 뭐 이런 경우라면 여기 밑에 번호 좀 감사히. 근데 뭐 민감한 사안이니까 같은 여자끼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응원해주시는 글이 많아가지고 민망해서 못 읽겠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만 읽어주시죠. 아니, 네. 하나만 읽어주세요. 지은혜님 힘내요. 아쉽다고 이렇게 막방이라니 왜 갑자기 그만 더 해줘라. 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우리끼리 하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씨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